조류독감 지속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증 인간 감염자 발생은 물론 고양이과 동물이 대량 사망하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조류독감 여파로 계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 2가 오늘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단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의 랜딩 기어 쪽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무더기 사형수 감형을 연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에서 멕시코산 중저가 차량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기업 후원금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회 폭동 당시 기부 중단을 선언했던 기업들 가운데 최소 11개 기업 또는 단체가 기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한반도가 내년 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에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중대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앞두고도 아직 자료 제출, 대리인 선임 모두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미리 보고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115대 113으로 짜릿한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LA 에인절스 팬들이 가장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치와 결과, 오프시즌의 행보 등을 종합해서 에인절스 팬들이 가장 좌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146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애프터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안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 방송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A violent family dispute inside Sky Harbor International Airport in Phoenix led to gunfire and the temporary closure of a terminal. A report of gunshots went out just before 10 p.m. Police say the altercation between five people escalated when someone pulled out a gun. 이 피닉스 현지의 ABC 방송 잠시 연결해 봤습니다. 이 어제 크리스마스 밤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총격과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총상을 입고 1명이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사건은 터미널 4 보안구역 외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9시 45분경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성인 3명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여성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2명의 나머지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추가로 남성 1명이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칼에 찔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명의 미성년 여성과 칼에 찔린 남성을 체포했지만 아직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5명이 모두 알고 있는 사이이며 다툰 도중 누군가 총기를 꺼내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이 공항에서 여행을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크리스마스 식사를 위해 모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터미널 4의 보안 검색 때 피닉스 스카이 트레인의 운영이 약 1시간 정도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현재 공항에는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가족 혹은 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무차별한 총격과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캘리포니아의 조직적인 소매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난 20일 가주 전역에서 연말 홀리데이 기간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소매업소에서 강절도 행각을 저지르는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해당 작전은 지난 20일 하루 종일 가주 전역에서 이뤄져 117명의 조직 소매 절도범들이 체포되었으며 치안당국은 767개의 도난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물품들은 의류와 신발, 향수 등으로 총 38,000달러 상당으로 드러났으며 세대의 도난 차량과 2자루의 불법 총기들도 확보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용의자들은 절도, 조직 소매 강절도 행각, 총기 소지, 그리고 자동차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작전이 가주 전역 로컬 치안당국과 리테일 매장들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해 10여 개의 치안당국과 56개의 리테일 매장들이 공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주지사는 주정부가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등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지난 닷새간 파업을 종료하고 25일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벌어진 파업의 여파로 인해 LA를 비롯해 전국 300여 군데 스타벅스 매장이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지난 24일에만 5천여 명의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노사협상은 난항을 겪으며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바리스타 노조 측이 시간당 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67% 인상해주고 3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77%가 넘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바리스타들은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회사 인근에 집을 얻는 것이 힘들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을 대변하는 노조 측은 이번에 파업을 마친 직원들이 노사 간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비롯한 다른 베네핏들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수주일 내로 마련해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 한인타운 웨스턴과 윌셔가에 있는 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 인근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 상가업주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장기간 공사 중인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의 피어스 내셔널 라이프 빌딩 외관이 무분별한 낙서로 훼손되면서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빌딩 옆에서 진행됐던 지하철 공사 현장이 12월 말로 정리됨에 따라 이제 피어스 내셔널 빌딩만 남게 돼 한인타운 중심과 미관을 해치는 건물로 남게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12월에 끝났으니까 이제 서서히 정비하겠죠. 네. 공실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건물 외벽에 각종 낙서가 난립돼 있고 지하철 공사 현장이 철수하면서 이 안 좋았던 미관이 거스란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방치된 건물 외관이 코리아타운 중심과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김모 씨는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은 너무 흉물스러워서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어스 내셔널 라이프 빌딩은 1960년에 지어진 코리아타운의 상징적인 건물로 현재 176세대 규모의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여전히 각종 문제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지하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다 잘 아시죠? 뭘 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이런 것들, 이 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것들, 흉물스러운 것들은 조치를 좀 빨리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오후 5시경 윌셔의 한인타운 동쪽 고급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 결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이 남성이 보도에 불을 지른 후 그 불길을 걸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승객 화재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한인타운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인타운의 치안 문제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치안 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새 달걀, 이 계란 사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트레이더조에 갔더니 계란이 없어요. 달걀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란, 한자어, 달걀, 한국어, 순수 우리말을 쓰자라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여파로 달걀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죠. 지난달부터 미국 내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가 많은 연말에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연말에 왜 소비가 많아지지? 케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크와 각종 제과, 빵을 만드는데 계란, 달걀 필수적이죠.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2개들이 한 더즌 A등급 대형 달걀 소매 가격은 평균 3.65달러, 3달러 65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보다 8.3%가 올랐고요. 연초 2.5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46%가 오른 가격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달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자료를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지난 19일 기준 평균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0%가 넘게 올랐고 일주일 전보다는 18%가 상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달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조류 독감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현재까지 65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계장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낳는 닭, 산란개를 대규모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오와주 농무부가 이달 들어 400만여 마리의 암탉을 기르는 양계장을 포함해 다수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을 확인했고 산란개가 대부분 살처분됐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병든 가금류에 노출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돼 중증 증세를 보여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 살모넬라균 유행도 달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류독감 위험하지 않다,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 아직도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까지 발생했고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양이과 상당수 고양이들이 사망한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겨울 폭풍이 부른 수미터 거대 파도에 아수라장이 된 북가주 한 부두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거대한 괴물이 핥히고 간 듯 쑥대밭이 된 이곳.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죠. 산타크루즈인데요. 현지 시간 23일 이곳의 명소이자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긴 목조부두로 유명한 산타크루즈 워프가 겨울 폭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휩쓸려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두 앞부분에 있는 식당 건물과 가로등 시설 등도 모두 통째로 무너졌는데요. 게다가 당시 부두 위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 관계자 3명과 공사 장비들도 덩달아 먼 바다로 떠밀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낚시꾼들과 관광객의 신고로 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파도가 잦아들지 않아 당국은 해당 부두의 접근을 전면 폐쇄했고 건물과 부두 잔해 수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용암 기둥이 엄청난 기세로 솟구치고 삽시간에 주변 전체가 시뻘건 용암 바다로 변신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하와이주 빅 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여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건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분화는 화산 정상부 칼데라에서 발생을 했고 이틀째까지 분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일 새벽 4시쯤에는 80m 높이까지 용암이 분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국은 화산 분화가 시작되자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가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판단해서 경보 수준을 주의로 낮춘 상태입니다. 다만 이산화황이 포함된 화산가스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킬라우에어 화산은 지난 6월과 9월 중순에도 분화가 일어났는데 앞서 2018년에는 이 화산의 대규모 분출로 7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하와이에 착륙한 여객기 랜딩기어 쪽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경찰은 오헤어 국제공항을 이륙해 마우이 섬 카훌루이 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202편의 랜딩기어 수납 공간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이륙 직후 바퀴 부분이 접혀 들어가는 동체의 일부분이 랜딩기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여객기 뒤쪽 랜딩기어 수납 공간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어떻게 여객기 랜딩기어 수납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과거에도 미립국을 위해 이 여객기 랜딩기어에 몰래 숨어 들어간 사람이 착륙 후 당국에 적발되거나 운항 도중 숨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에서 사람이 추락해 숨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 역시 랜딩기어에 몰래 숨었다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 랜딩기어 수납 공간은 높은 운항 고도에 따른 산소 부족, 기온 급감으로 보통은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021년 한 남성이 과테말라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랜딩기어 수납함에 숨어 있다가 착륙 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 속보 전해드립니다. 탑승객 절반 가까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여객기가 해변에 미끄러지듯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두고는 러시아군의 오인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추락 순간 기체 중심부가 미끄러지듯 지면과 닿습니다. 폭발을 피하지 못해 여객기 앞쪽은 완전히 불에 탔지만 뒷부분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두동강 난 기체의 뒤쪽에선 일부 탑승객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자 67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29명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객기가 카스피해의 넓은 해변에 추락해 건물 등과 추가로 충돌이 없었던 점도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는 새롭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지목됐던 세대와의 충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 때문입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에 여러 구멍이 나 있는 점, 또 사고 여객기가 당시 강력한 GPS 전파 방해를 겪었던 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고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여객기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테라 루나 암호화폐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점프 크립토 측이 약 1억 2,300만 달러 과징금을 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점프 크립토 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타이모 샨에 이런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한편 테라누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인 고란 로디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조약에 근거해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 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 소원을 기각함에 따라서 범주인 인도국 결정은 이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이 자기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동안 소송 경과를 볼 때 헌법 소원 기각으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앞두고 권 씨 측에서 다시 한번 한국행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뭔가 이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긴 되는데 다이아몬드 가격이 여간 비싸지 않잖아요.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예물 반지를 맞춰야 되거나 이런 분들 지금이 찬스인가 봐요. 사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역대급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고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와의 경쟁도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 드비어스의 올해 다이아몬드 재고량이 20억 달러에 달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요 하락, 그 이유는 중국의 결혼 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긴 많은가 봐요. 중국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취업난 등으로 혼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결혼 반지용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보석상들은 자체 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수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의 2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인공 다이아몬드도 인기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 재고량이 쌓이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시장으로 업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도 인공 다이아몬드가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듣는 노래의 대명사가 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한 곡만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가 빌보드지의 추정치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지난 2022년 이 노래 한 곡만으로 270만에서 3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주로 노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등에서 거둔 수입으로 더 수익성이 높은 TV 특집 프로그램 방송 등에 관련된 수입은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캐리 본인과 음반사 등은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계약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보다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노래가 1994년 발매된 이래 30년 동안 인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최근에 머라이어 캐리가 거둔 실제 수입은 더 클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라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계속 함께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그 시간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성탄절을 맞아 폭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멕시코산 중저가 차량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에드먼즈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3만 달러 미만 차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전했습니다. 닛산 센트라와 포드 메이버릭이 대표적입니다. 10년 전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중저가 차량 가운데 5분의 1만이 멕시코산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혼다 시빅 세단 같은 일부 저가 모델은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분석가와 딜러들은 이 새로운 고율 관세 비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저가 차량과 SUV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서 제조업체와 소비자 비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정보업체 울프 리서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평균 비용에 약 $3,000는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낮은 인건비 등의 강점인 멕시코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소형차, SUV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 공장의 임금은 시간당 $3 50센트에서 $4 30센트로 미국 약 $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BMW는 2019년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소형 세단 공장을 완공했고 토요타는 같은 해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 새로 건설한 공장에서 중형 타코마 픽업 트럭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GM은 멕시코에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판매 차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서 현재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겠죠. 대선 기간 자신의 이름을 딴 각종 기념품 판매에 열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돈벌이에 나서면서 당선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 활동에 쓰이지 않고 트럼프 그룹에 귀속이 됩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근래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수입용 카드, 비싼 운동화와 시계, 자기 이름을 사인한 성경 등 온갖 굿즈를 판매해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취임 직전까지 이런 수익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DC 비영리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트럼프 제품을 팔기 위해 도대체 대통령직을 얼마나 이용할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도 자신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제품을 팔았지만 이번에는 사업과 정치의 영역이 더 중첩되고 있다고 리보이츠 부회장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당선인들은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윤리 지침을 채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보다 이런 부분에 더 소극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기업 후원금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벌인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어떤 정치 행위에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둘러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의회 폭동 당시 기부 중단을 선언한 기업들 가운데 최소 11개 기업 또는 단체가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이트, 그리고 미국 의학 연구제조업 협회 등이 각 $100만 기부했고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모터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스탠리 블랙앤데커 등도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10년 이상 대통령 취임식 기부를 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하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막겠다면서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 내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십 개의 기업은 앞으로 정치적인 기부를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일부는 모든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2020년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앞으로 기부 결정에 의원들의 흠결을 고려하겠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기업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이런 맹세는 대부분 공연불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기업들만이 기업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몰려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수주 동안 메타 플랫폼, 아마존, 구글, 파이자, 일라이 릴리 등의 최고 CEO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 모금액은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에 1억 7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6,10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게 미국의 51번째, 51번째 주가 되라. 그리고 또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는 사고 싶다. 파나마 운하에는 우리 땅을 되찾아오겠다. 여러 가지 이런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 실현 가능성 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발을 자꾸 이어가는 걸까요? KBS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식민지를 거쳐 덴마크에 편입돼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한 이 땅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눈독을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A lot of things could be done. It's hurting Denmark very badly because they're losing almost $700 million a year carrying. 트럼프는 2기 취임을 앞두고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땅 주인인 덴마크는 전혀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파나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는 20세기 초 미국이 만들어 운영하다가 1999년 운영권을 반납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며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Panama Canal opened for business 110 years ago and was built at huge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했던 걸 포함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트럼프가 특유의 과장과 위협을 내놓는 건 결국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를 흔들고 협상력을 키워 상업적 안보적 이익을 얻고 주변국에선 불법 이민자 차단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 미국의 팽창주의와 식민주의 정책을 연상하게 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에 지명된 탐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를 총괄하게 된 호먼은 오늘 아침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어린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도 아이와 함께 구금해 추방할 예정이고 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아이만 남겨둘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탐 호먼은 불법 이민자는 자신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며 당신이 가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가족 구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3,000개의 침상이 있는 시설 3곳을 폐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뉴스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성인 1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보 과잉, 피로 등의 이유로 정부, 정치 뉴스에 대한 소비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72%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63%, 공화당 5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51%가 관련 뉴스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지지가 반대보다 높았으며 공화당은 반대가 지지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였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주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22만 3천 건보다는 낮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같이 계속 실업수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라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채용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한국 시간으로 27일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역사에 없던 일인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던 민주당이 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 소추 절차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임을 안정한 담화였다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는 등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제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 등도 담겨 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사전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보고 24시간 뒤인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들으신 대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 전에 그 입장을 밝히기로 했고 헌법재판소는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내일로 예고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여야 모두 정족수 해석에 근거로 두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원의 주석서를 보면 권한대행이어도 총리 시절 행위가 탄핵 소추 사유라면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가 탄핵 대상이라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는 국무총리 시절 행위와 권한대행 시 행위가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1차로 판단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참고해서 한대행 탄핵안 통과 시 심리에 나설 헌법재판소는 주석서는 집필자의 의견일 뿐이라며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족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